안녕하세요. 경제학자의 문화살롱의 최병수 교수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하나의 휴먼 캐피탈,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소재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오늘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의 여신 비너스는 서양 회화의 단골 모델입니다. 근데 비너스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부르죠. 산드로 보티첼리는 피렌체에서 화가로 활동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대표작이 바로 비너스의 탄생인데요. 당시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는 이태리에서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플로렌스라고 하죠. 이런 도시 국가들은 상업과 무역이 번성하고 번창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이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의약품업이나 무역 그리고 금융업으로 막대한 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디치 가문이 이제 이러한 축적된 부를 가지고 문화나 예술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피렌체가 르네상스의 문화의 절정기를 이루는 그러한 예술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렌체를 가보시다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에 6개의 구슬이 육각형을 이루는 모양의 문장을 가끔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문장이 메디치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시면 가장 가운데 있는 거가 꽃의 성당이라고 하는 두오모가 있죠. 이 두오모는 일본 영화인 냉정과 열정 사이에 배경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이 두오모 옆에 우피치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우피치 미술관은 정말 르네상스 미술의 총체적 보고라고 할 수 있고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보티첼리의 여러 점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역시 이 우피치 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비너스 탄생의 신화 이야기가 바탕이 돼서 그려진 글입니다.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아버지인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생식기를 낫으로 잘라서 바다에 던지니까 거기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비너스가 탄생했다는 그러한 탄생 설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바다의 물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가 조개 껍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람의 신이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고 있고 그 바람에 밀려서 해안가에 닿은 비너스에게 오른쪽에 계절의 여신이 옷을 입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바람의 신이나 비너스나 계절의 여신이 거의 동등한 크기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는 원근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아직 도입되기 전이어서 그런 거의 같은 거리로 그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장미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식물을 종교화나 이러한 신화를 그린 그림에는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미술사에서는 attribute,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장미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비너스의 탄생을 알리는 그러한 소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보티첼리의 이 그림이야말로 르네상스 시대에 그려진 최초의 누드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은 나체로 그릴 수 있었지만 인간의 모습을 나신으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여신이지만 인간의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마치 여인의 누드화를 그린 것 같아서 그 당시에도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그림입니다. 즉 인간의 누드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인간의 육체를 죄악으로 여겼던 그러한 어떤 도덕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깬 셈이 되죠. 여담으로 말해서 인간의 나신을 그린 최초의 작품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은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인 고야가 그린 옷을 벗은 마가 아마 이 인간의
여성을 최초로 나체로 그린 작품이 될 겁니다. 이 나체의 마하를 잘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고야는 옷을 입은 마하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모델이 과연 누구였을까?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시모네타 베스푸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플로렌스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메디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 줄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의 정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티첼리는 이 여인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일생 동안 이 여인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보티첼리의 다른 작품들, 프리마베라, 봄이라고 하는 그 대표작의 가운데 있는 여인, 또 성모와 아기 예수의 이 성화를 그린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얼굴도 비너스의 탄생의 베스푸치의 얼굴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너스의 모습인데, 이 그림은 그 마돈나의 얼굴입니다. 같은 얼굴이죠. 프리마베라의 가운데 있는 여인의 모습도 같은 얼굴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특징은 다 6시에서 한 5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티첼리가 이 여인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은 과연 그 기준이 뭔가? 이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어떤 미인도를 보거나, 지금도 아직 그런 북한에서의 어떤 미인의 모습은 달걀형의 이런 가름한 얼굴에다가 아주 그 소담한 체형을 가진 여인이 미인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윤복의 그 풍속화에서 보면 그런 미인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근데 서양의 인상파의 그림 중에 그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면, 그림에서 나타나는 미인들은 대체로 풍만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뚱뚱하고 그러한 모습에서 여인의 아름다움을 발견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그러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면, 아름다움도 하나의 인간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 상품성이 있는 자본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통 자본이라고 하면은 physical capital, 어떤 물적 자본을 생각하는데, 인적 자본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오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그 이론을 개척한 사람은 이제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 교수와 콜롬비아 대학의 이제 제이콥 민서. 베커가 이론을 만들었다면 민서 교수는 그거를 이제 그 계량적인, 경험적인, 통계적인 기법으로 이론을 확증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래서 인간 자본의 대표적인 거는 뭐냐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본원적인 인간 자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인적 자본, 이거는 acquired capital입니다. 그래서 intrinsic, 본원적 캐피탈과 달리 교육이나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 인간 자본은 그 태어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acquired, 얻어진 그러한 인간 자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더 많은 어떤 언더잡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을 기업에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서 더 많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받고 직장 훈련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왜 더 많은 임금을 받는가? 그것은 인적 자본 이론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일종의 그 수익을 더 많이 걷어가는 것이 더 높은 임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모의 경우는 어떤가? 외모도 사실은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본원적인 인간 자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직장이나 뭐 어떤 노동시장에서 약간의 그 프리미엄을 받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좋지 않은 외모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요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외모에 대한 투자를 합니다. 마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듯이. 그래서 성형수술에 비용을 투자해서 더
더 좋은 외모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잘 태어난 좋은 외모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어쩌면 투자를 안 하고도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에서의 그 좋은 외모와 임금이나 어떤 취업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저널인 American Economic Review의 Beauty and the Labor Market이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노동시장이라는 논문에 보면 그 좋은 외모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나 임금과의 관계는 굉장히 significant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은행에 컨설팅하는 직원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주 더 좋은 외모를 갖고 있고 또 한 분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을 때 이 고객들이 좋은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신뢰와 더 많은 상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베이를 통해서 밝혀져 있고, 이것이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외모가 남성의 경우도 더 좋은 외모가 직장을 구하는데 혹은 더 높은 연봉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용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기업이나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뽑을 때 생산성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직접적인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용모는. 그렇기 때문에 구직이나 이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펙트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참 이런 거를 보면 이 사람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의 개성을 갖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이미지인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비슷한 형태의 이 아이돌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아름다움과 또 그것을 경제학자는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